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도 참 많이 지어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다들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신혼생활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얼굴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0년 전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그때만 하더라도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고 왕래가 잦았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웃과 가깝게 지냈는지 말이죠. 당시에 저도 신혼집을 다세대 주택으로 구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웃들이랑 사이가 좋았고 잠시 마을 한 바퀴만 걸어도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살 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았지만 유독 저희 부부와 친했던 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위층에 살았던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였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윗집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해서 참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야 아파트 안에 계단도 많고 엘리베이터가 많아서 불편함이 좀 덜하겠지만 그때 당시의 집들은 왜 다들 그렇게 불편하게 지어놨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 집 위에 살아서 친하게 지냈던 부부가 영일이네 부부인데 저 역시도 영일이네 바깥 양반과 참 가깝게 지낼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요. 가끔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서 맥주와 소주를 나눠 마시곤 했는데 그럴 때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꼭 한 명씩은 합석해서 같이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으면 아내가 나와서 저를 찾아서 등짝을 때리곤 했죠. 아내 역시 영일이네 안사람과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니까 뭐 이 정도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딱 맞겠다 싶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 동네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애들 뛰어다니고 놀다가 저녁 시간 되면 엄마가 불러서 저녁 먹는 그런 분위기요. 지금도 그런 동네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저희 집과 영일이네 부부는 여름을 맞이해서 당시 계곡에 한번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당시에 고른 곳은 설악산이었습니다. 등산도 하고 내려오면서 계곡에 자리를 잡고 노는 것이었죠. 설악산까지 가는 길이 워낙에 멀어서 버스 대신에 영일이네 자동차를 타고 가기로 해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부부 동반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가는 길이 어찌나 복잡하고 멀던지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라서 중간중간에 휴게소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휴게소도 별로 없어서 제가 옆에서 계속 지도를 보면서 말해줘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요즘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는 데에만 6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어느덧 저희들은 설악산에 도착해서 사진도 찍고 신나게 등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등산을 시작해서 그런지 정상까지 가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계곡에 자리를 잡아서 쉬었죠. 설악산에 놀러온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설악산에서 돗자리 깔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당장 싸온 음식을 꺼내서 막걸리와 함께 먹는데 산속에서 이렇게 마시고 노니까 신선 노름이랑 다름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앉아 있으니까 선선하게 날씨가 딱 좋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서너 시간쯤 떠들고 놀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고 근처에 있는 온천으로 숙박업소를 정해서 가는 길에 술도 사고 부부끼리 한 방씩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씻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일이네 부부가 우리 방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에 도저히 빨리 잘 수는 없다면서 화끈하게 한잔하고 자자고 말하길래 그렇게 다시 술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니까 대학생들 MT에 놀러 온 것 같다면서 서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연신술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니까 금방 취기가 올라왔고 그렇게 저는 어느 순간 필름이 끊어져서 그대로 자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한참을 자고 있는데 제 옆에 아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은데 왔는데 곧바로 자기가 아쉬워서 그런지 아내에게 입을 맞추며 아내의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몸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향기도 좋고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저도 좀 불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술에 취해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바로 자버렸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찾으러 다짜고짜 방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영일이네 부부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에서 술판이 벌어졌던 것처럼 술과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영일이네 안 사람이 바가 창방과 제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내와 영일이네 바깥 양반이 따로 술을 더 마시고 있었던 것이고 저는 먼저 자버린 것이었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 옆에서 자던 여자가 혹시 영일이 안 사람인가 싶어서 저는 순간 당황해서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영일이네 안 사람은 지금까지도 안 자고 둘이서 술 마시고 있으면 이게 바람난 게 아니고서야 가능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쯤이었는데 확실히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늦게까지 술만 마신 것이지 별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얼른 들어가서 자자고 말하고 각자의 부부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 영일이네 아내의 몸을 자극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이 돼서 모두가 다 서먹서먹하게 남은 일정을 소화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다들 피곤했는지 아니면 서먹해서 그런지 다들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영일이네 바가창방과 열심히 지도를 보면서 다시 집을 찾아갔고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자려고 하니 위층 영일이네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뭘 집어던지면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싸우는 소리는 영일이네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닥달하다가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싸움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와이프가 계속 가서 말리자고 하길래 저희는 가게 되었고요. 영일이네 바깥 양반이 저한테 자기 아내랑 같은 방에 있을 때 무슨 일 없었냐고 하길래 저는 술이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영일이네 안 사람도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술을 그렇게 먹고 잠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깥 양반이 계속 자기 아내한테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화가 나서 나름대로 반격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 와이프를 덮는 행동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출근하느라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들어보니 영일이네 남편이 저랑 자기 와이프가 바람핀 줄 알고 자기 와이프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건 오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죠. 그래도 영일이네 남편에겐 그게 통하지 않았다면서 자기 와이프도 계속 말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그 사실이라도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영일이네 안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화나서 친구들이랑 낚시하러 갔다며 내일이나 들어오겠다며 찾지 말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맥주를 사와서 영일이네 안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사과도 하고 위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오해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러자 조용히 있던 영일이네 안 사람은 갑자기 저에게 정말 기억이 안 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모든 게 다 기억이 난다면서 기분 나쁘지 않은 기억이라고 말하길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 창반이 그렇게 때릴 때 차라리 저를 팔았으면 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저를 지켜주려고 일부러 끝까지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의리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까지 남편한테는 그날 있었던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그때 하던 걸 마저 하자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제 입술에 들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 남편에게 모든 걸 다 말하겠다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저는 괜히 싸움을 만들기 싫기도 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부의 안 사람과 한다는 야릇한 짜릿함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뜨겁게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저희의 강렬했던 몸짓이 끝났고 영일이네 안 사람은 정말 좋았다면서 종종 남편이 없을 때마다 이렇게 와서 놀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너무 기력이 없어서 싫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일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영일 이내의 안 사람과 이미 여러 번 사랑을 나눈 상태였고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영일이네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가끔 궁금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때 그 일은 그렇게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절대 제 와이프에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8년차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전 직장에서 만나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높은 월세와 물가로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연봉이 높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아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방에서 약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아빠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 제가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롭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힘드니 같이 와서 살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그만두고 엄마 약국과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같이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원을 두고 운영 중인데 저희가 일을 배워서 나중에는 같이 이끌어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파트와 같은 단지로 전세를 구하였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서 엄마가 전세자금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엄마 약국 및 가게들은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일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의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6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도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며 항상 즐겁게 일하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언제 회사가 없어질지, 경제 위기가 오면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등 불안한 요소도 많습니다. 특히나 그 작은 회사의 텃세는 얼마나 심한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 열심히 일하고 고용도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월급도 늘었기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물어가며 엄마한테 배웠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던 것들은 저희 회사 경험으로 엑셀과 전산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엄마 밑에서 일한 지 1년 6개월쯤 돼서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이사 오면서 엄마한테 도움받았던 전세자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돌려받으려고 보태준 거 아니니까 이 돈을 기반으로 생활을 좀 더 안정을 찾고 아기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아기 생각이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중에 손주 생기면 이 돈으로 선물도 사주고 용돈 주라고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돌려주시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도 목돈의 재산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더 모으고 아기가 생기면 우리 집을 사자고는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인공수정도 시험관도 다 해보았습니다. 결국 살면서 아기가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낳고 안 생긴다면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남편과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알뜰히 쓰고 저축한 덕분에 저의 나름대로는 제법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집을 살까 하였지만 전세도 나쁘지 않으니 저희 명의 편의점을 차리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아기 문제와 편의점 차리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을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왜 포기하냐? 편의점을 뭐 하려 차리느냐? 집은 왜 안 사냐? 등등 그 외에 엄마 마음속에서 마음에 안 들으셨던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년 넘게 인공수정, 시험관까지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앞으로는 임신에 대한 부담 갖지 않고 지내면서 아기가 생기면 낳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게다가 엄마 밑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일하면서 우리 편의점도 하나 가지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 거냐? 집을 사든 전세로 살든 우리 부부가 상의하고 고민해서 결정한 것인데 도대체 왜 문제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너의 마음대로 할 거면 앞으로 얘기해 주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애도 아니고 이제 둘 다 40대인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하는데 오셔서 왜 보고 안 하냐고 뭐라 하시고 어쩌다 문제점을 발견하시면 남의 노후를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뭐라고 하시고 도대체 노인네 노후자금으로 전세보증금 도움을 받았으면 눈치껏 알아서 돌려줘야지 왜 안 주냐고 하시고 예전과 다르게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들도 지적과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일터에서 고용주와 직원으로 대하시고 밖이나 집에서는 가족으로 대해주셨는데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부하 직원처럼 하대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호칭부터 김서방에서 김 실장으로 집에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말고도 남편이 몇 년 전 처음 산 중고차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들이 와서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차도 많이 부서지고 남편도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많이 부서지기도 하고 킬로수도 25만 킬로가 넘어가니 새 차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장모 가게에서 일하는 것들이 겉멋만 들어서 새 차로 바꾼다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도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분명 저희 엄마 도움이 컸고 너무 감사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고 손주에 대한 기대가 크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속상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위가 지나쳐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 엄마인 저도 화가 나고 짜증 나는데 남편은 오죽하겠습니까? 몇 번이고 엄마와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였지만 엄마는 변한 거 없다고 부인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안 줘도 된다며 엄마가 다시 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런 기억은 없고 언제 갚을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돌려드렸더니 그동안의 이자는 안 주냐고 물으셨습니다. 은행 대출이자 맞춰서 드렸더니 고작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건 은행 이자 기준이고 엄마가 생각한 이자 기준이 아니라며 추가금을 요구하셔서 그만큼 더 드렸습니다. 저희 편의점 오픈할 때는 와서 보시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심지어 엄마 가게에서 저희 부부는 주로 일하고 한가한 시간에 알바가 오면 저희 가게에 가서 저희 알바를 보내고 저희 부부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가게 알바들이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하면서 트집을 잡고 괴롭히니 알바들이 다 그만두었고 저희가 저희 가게를 못 가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바도 집에 못 가고 추가 근무를 하거나 편의점인데 낮에 문을 닫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편의점 할 준비도 안 된 것들이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이 참다 더 이상 엄마 가게에서 일을 못하겠다며 다른 직원 구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직원이 오거나 안 구해지더라도 2달만 더 일하고 그만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마 남편에게 참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도 저희 엄마를 고용주 외에 장모님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저희 엄마는 힘든 것들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배신을 했다며 사위로 생각 안 한다고 하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유부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쯤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처제가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처제라서 반갑기도 했지만 말도 없이 한가득 짐까지 싸서 온 거라서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표정도 어두웠기에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왜 처제가 우리 집에 짐까지 싸서 오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처제가 동서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처갓집으로 가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며칠 있다가 갈 것 같다면서 조금만 이해해 달라며 아내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전혀 미안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으니 있을 만큼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처제는 계속 우리 집에 있었고 답답한 마음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오죽하면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아내를 내쫓았겠냐며 저한테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생활 3년 동안 가정주부이면서 가정살림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아이를 갖자고 하니 아이를 낳기 싫다면서 아예 부부생활도 거부하고 그러면 젊을 때 맞벌이를 해서 돈을 모으자고 했더니 자기가 왜 일을 해야 되냐면서 빈둥빈둥 놀리기만 했답니다. 그랬어도 사랑하는 아내이기에 참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처제가 바람 피우는 것까지 보게 되었다면서 어디까지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서 저한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처제 말로는 처음 한 실수라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였지만 그간의 행실을 볼 때 처음인지 아닌지 믿음도 가지 않고 처음이든 처음이 아니든 부부간의 신뢰마저도 깨버린 처제를 용서하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처제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동서의 말을 듣는데 같은 유부남으로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나니 처제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밉고 화가 났습니다. 아내에게 동서한테 들었던 내용들은 다 말해줘야 하나 고민을 하였지만 처제와 동서 사이의 부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처제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 제가 몸이 아파서 회사에서 오후 반차를 쓰고 병원에 들러서 링거를 맞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였고 아내도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링거는 맞았지만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더니 절정에 다다른 남녀의 소리가 위아랫집에 들릴 만큼 크게 들렸고 제가 들어오는 도어록 소리도 못 들을 만큼 심취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처제가 머무는 방도 아닌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에서 들렸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설치해둔 홈 CCTV를 통해서 안방을 확인해보니 처제와 처음 보는 남자가 아주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홈 CCTV가 있는지 알았겠지만 안방에도 있을 거라고는 처제가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집에 들어왔고 안방에서 들리는 처제의 절정 소리에 황급히 안방에 뛰어갔습니다. 제대로 옷도 못 입은 채 처제와 그 남자는 처제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처제방 문 앞에서 한참 동안 화를 내었습니다. 동서의 넋두리를 들으면서 같이 화도 나고 위로도 해주었지만 처제의 잘못들이 전부 다 진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동서의 감정이 실린 과장된 부분도 추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처제가 저희 집에서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보니 전부 다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청소나 설거지 등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처제가 목욕하고 나온 후에 화장실 정리조차 하고 나오지 않는 데다가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쫓겨났음에도 심지어 언니네 집에서 다른 남자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처제의 다른 남자 사건은 저희 부부와 처제 사이 문제가 아니라 동서가 꼭 알아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 동서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말해주었고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동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곧바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동서가 오는 사이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홈 CCTV를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처제가 다른 남자를 불려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홈 CCTV에 찍힌 남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아내도 그 영상들 보더니 처제 보고 남자의 환장한 짐승이라면서 더 이상 상종하기도 싫다면서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동서가 저희 집에 왔고 처제 방에서 다른 남자와 처제가 들어갔는데 나오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계속 문만 잠그고 있다 하였습니다. 동서가 문을 열어보라고 하였지만 끝내 열지 않았고 결국 방문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처제는 그 남자와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처제와 이혼하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나가는 동서를 빤히 쳐다보다가 처제는 다시 눈을 감고 잤습니다. 그걸 지켜본 아내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고 처제가 이렇게 상대할 가치도 없을 만큼 나쁜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처제의 짐을 다 집 밖으로 던지면서 처제와 그 남자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고는 인생에 참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홈 CCTV에 저장된 처제 영상들을 전부 동서에게 보내주면서 이혼도 하고 제대로 복수 및 위자료를 받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인장모님 및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장인장모님께서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제 얼굴 볼 낯이 없다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막내 처남도 매형한테 할 말이 없다며 사과만 하였습니다. 현재 처제는 이혼 소송 중이고 동서가 처제의 상대남들에게 전부 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던 처제가 처갓집으로 가고 막내 처남 집으로 갔지만 두 곳에서 모두 문전박대를 당한 상태라서 어디에서 지내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끔씩 아내에게 당장 쓸 돈이 없다며 몇만 원씩 빌려달라고 가끔씩 연락이 오지만 아내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수많은 남자들에게 돈도 달라고 하고 밥도 달라고 하고 잠도 재워달라고 하라면서 연락하지 말라며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 집에서 겪어보니 황당하고 화도 나고 동서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착한 일 하면 다 돌려받는다고 하잖아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심장이 벌렁한 채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조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네요. 굉장히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거의 판잣집 달동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죠. 전 엄마 아빠가 일찍 이혼하고 아빠와 살았지만 아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를 돌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엄마 없는 티 내면 안 된다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눈치는 빨랐고 전 바로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게 들통났지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항상 넌 왜 부모 없냐?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전 의기소침해서 학교에 가기 싫어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밥 안 먹는 저를 무척이나 걱정하고 왜 그러냐고 꽤나 마음 아파하셨죠. 전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집에서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여서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도저히 이런 곳에서 3년을 보낼 순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후 저희 자퇴를 허락하셨죠. 전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퇴한 거 후회 없이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 통과를 하고 전 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전 사범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범대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런저런 역량들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임용을 보려고 하니까 경쟁률도 세고 3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지만 자꾸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게 사람을 미치게 하더군요. 검은 색깔 컴컴한 동굴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한없이 시간만 흐르고 미뤄두었던 군대도 가야 하게 생기니까 똥줄이 타기 시작한 겁니다. 나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전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군복무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던 중에 전 결심을 했죠. 그냥 임용고시 보지 말고 학원으로 들어가자 하고요. 그래서 군대 제대를 한 전 학원에 들어가서 선생님 일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한 교사 일과는 거리가 멀었고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나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까? 정말 미치겠다 하면서요. 학원 갈 때마다 애들이 절 놀리는 건 기본이고 제 책상에 쓰레기를 두고 선생을 선생으로 안 보니까 전 미치는 거죠. 결국에 전 퇴사를 했고 사무직에 들어갔습니다. 20대 때 연속으로 받은 실패라는 결과에 전 점점 더 피폐해졌고 마음이 닳아졌어요.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제게 천사 같은 사람이 생겼어요. 같이 회사를 다니던 여자분이 저에게 오랜만에 뭐하고 사냐고 연락을 했고 전 반갑다고 하면서 그녀와 만났죠. 그때 그녀가 제게 고백을 한 거예요.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 안 하고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 사이 더 서먹해지면 그때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 고백을 받아달라고 하면서요. 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만날지 모르니까 진지하게 교제해보자 라고 한 뒤 그녀와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죽는 것도 없고 항상 저에게 대단하다고 제 자존심을 채워주는 여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사랑에 빠진 전 그 누구보다 열렬하게 사랑했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저와 그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실하고 건실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전 가장이라는 어깨에 짐을 안고 그녀와 함께 아들 건실하게 키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에게 단란하게 한평생을 살 줄 알았던 가족에게 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어야 만 겁니다. 아들이 딱 8살 되었을 때 제 아내가 암에 걸리게 된 거였어요. 유방암 3기였고 큰 통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갔다가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가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돈 드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꽁꽁 숨긴 거죠. 아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말도 안 돼. 제발 우리 아내 죽으면 내 인생도 끝이야 하면서 아내의 치료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희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전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아내의 악화되는 몸은 고칠 수가 없더군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에게 남은 것이라곤 빚뿐이었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 전세금을 빼고 달동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착한 아들은 전학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투덜댐도 없었고
전 괜찮다고 아빠가 빨리 성공해서 우리 아들 다시 아파트로 가게 해달라고 했죠. 저는 씩 웃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달동네로 이사를 가서 한참 적응하느라 애쓰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행히 도움을 많이 주어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그 달동네에서 적응을 하던 찰나 제가 마음 아픈 일을 목격하고야 말았어요. 아들 주려고 국화빵이나 붕어빵을 한아름 사가는데 아유 어디선가 배고파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어디서 난 소리야 하고 전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는 곳에는 그 목소리의 출처가 없었습니다. 제 발 쪽에서 들리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철대문 사이 틈에 한 아이가 사람 지나가는 걸 보고 그 틈에다가 배고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전 고개를 숙여서 그 대문 밑을 보았고 거기에 한 여자아이가 배고프다고 신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전 대문을 콩콩콩 두들겼고 그 여자아이는 바로 문을 열며 저를 보더라고요. 전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국화빵 반 봉지를 그 아이에게 건네며 많이 배고프니 이거라도 먹고 있으렴 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가난한 것인지 한겨울에도 슬리퍼를 신고 란닝구에 아주 얇디 얇은 옷을 거쳤을 뿐이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고 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유, 달동네에서 할머니랑 둘이 힘들게 사는 아이구나.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전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자꾸 머릿속에 그 아이가 아른거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애가 그 추운 곳에서 덜덜 떨면서 밥을 달라고 할까 했어요. 전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죠.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집 원래 되게 힘든 집이야. 그 집 엄마가 바람나서 애들 할머니한테 맡기고 도망갔잖아. 그리고 그 고얀 게 그 장남이 지네 엄마 명의로 대출받아서 완전 쫄딱이야. 아무것도 없어. 애랑 할미만 불쌍하지. 아유,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여자아이 저의 어린 시절과 비교하면 할수록 마음이 비슷하게 느껴지면서 불쌍했습니다. 엄청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였죠. 저의 과거가 생각되면서도 저도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무엇보다 이렇게 추운데 패딩 하나 없이 난닝구에 허름한 체육복을 걸치면서 그 시멘트 바닥에 흙바닥에 누워있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줄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아들 챙기느라 빠듯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내 손길도 가고 패딩도 있고 또 따뜻하게 뭘 할 게 많으니까 싶었죠. 그래서 전 그 아이에게 바로 손을 내미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래도 할미랑 단둘이 사는 거니까 겨울이붓 신고 시장에서 사고 또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분홍 색깔 패딩을 사서 그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하다가 크리스마스니까 아저씨가 선물이라고 할머니랑 같이 입으라고 건네주었지요. 전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걸 어째 이리 받아도 되겠나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 먹고 사는 거 똑같이 힘들 텐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하면서요. 전 아니라고 우리 아이 같아서 자꾸 마음이 쓰여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그냥 받으라고 하면서 저희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줄 게 없다고 하면서 보린물 따뜻하게 해서 한 잔 건네주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하면 보린물밖에 아유 싶었던 전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저희 집에 가서 통조림 햄을 싹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추석이나 설 때 선물 받은 걸 안 먹고 모아둔 거거든요. 아들이 신기하게 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모아둔 건데 이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고마웠고 그 햄을 전부 다 싹 다 할머니와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 제가 저도 살기 힘들긴 하지만 도와드릴 게 있으면 발 뻗고 무조건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통해서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무료 교육과외 봉사 이런 프로그램 연결시키는 것도 전달했죠. 그 덕에 그 할머니와 아이는 조금 사는 게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아이도 원래는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손길이 닿아서 학교에도 갈 수 있게 되었고요.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하여튼 마음을 한숨 덜게 되었어요. 제 아들도 시험 보고 또 학교에 가느라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지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저도 어깨에 짐이 내려지면서 돈을 더더욱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동네에서 벗어나서 서울로 이동해 한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참으로 다행이었죠. 아무래도 달동네에 살면 겨울에 미끄러운 그 길을 다 내려오다가 엄청 다치는 일도 많았고 치안도 무척 안 좋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선 강도에게 피습당해서 반신불구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도둑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온 집을 자물쇠로 걸어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장난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곳을 벗어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아직도 그 꼬마 여아이와 할머니가 아른 거였죠. 그런데 그것도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언제 그랬지 라는 순간들이 슈르륵